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제 할게요. 프랑스 혁명은 예전에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수능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기출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또,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꼼꼼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서브노트 프랑스 혁명 넘어가기 전에 전반적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 이게 순서들을 좀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심화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이제 514페이지 펴보세요. 자, 예전에 이제 09년에 2차 기출 문제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 관련된 그 논술형 기출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순서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일단은 그 프랑스 혁명은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국가재정의 파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재정 파탄을 통해서 해결하기 3부회를 소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때 포결 방법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죠. 집단별 투표를 할 것이냐,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이냐. 그 과정에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된 의회가 국민의회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권선언서를 공포하고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입법위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폭동을 거쳐서 국민공회 시대에 들어가요. 자, 이 국민공회 때 이제 국왕이 처형되고 제일공화정이 수립되고요. 그다음에 노벤스피에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 정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국민의회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국민공회와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때 무슨 정책을 펼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재 정부가 잠깐 있다가 그 당시 브레메르 쿠데타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통영정부 제1제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인데,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앙시아 레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앙시아 레짐이라는 것은 그 구체제란 말이에요. 구체제. 그래서 이건 구체제라는 건 뭐냐? 봉건제를 바탕으로 한 뭐냐면 신분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절대주의 체제가 형성되죠. 자, 그래서 이 구체제 안에서는 봉건적 유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봉건적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원제라든지 농노제가 그때 당시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장원제, 농노제는 14세기, 15세기 거쳐갖고 없어졌죠. 그렇지만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건 생산물 지대 이런 것들이 그 잔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구제도에서는 프랑스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고위 성직자와 귀족들이 특권 계급이 존재돼 있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잠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심화규제 내용을 보면요 신분별 규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 1, 2신분이 있어요. 이게 성직자 계층이죠. 그다음 제2 신분이 귀족 계급이고요. 제3 신분은 부르주아부터 해서 농민 계층이야. 그러니까 1신분과 2신분이 아니면 모든 계층이 3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구 비율에 볼 때는 2%에 불과하죠. 성직자와 귀족들이. 근데 나머지 30분은 98%야. 근데 상당수의 토지가 이 권력이 1신분과 2신분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은 저 30분이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고위성직자 귀족들 1신분과 2신분은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본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본권적 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서 다 언급하긴 좀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생산물 지대 있죠. 이 생산물 지대도 본권적 지대 그 본권적 권리고요. 이걸 이제 프랑스 쌍파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지대 뭐 쌍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외에도 명예특권이 돼가지고 뭐 칼을 찰 수 있는 권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권리도 있어요. 자, 이 본권적 권리는 예전에 농노들이 예전 선조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농노였으면 그 예전에 주인이었던 귀족들에게 어 뭐냐면 내야 할 그 여러 가지 의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그냥 고위성직자 귀족들이 계속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문제가 됐던 생산물 지대인데요. 이 생산물 지대는 정협제 본고직 권리예요. 이 생산물 지대는 뭐냐면 예전에 그 농노가 그 주진의 장원의 영주들 있죠. 영주들에게 바쳤던 그 본고적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텃밭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 만들면 생산하면 본고주 영주한테 그 일부를 갖다 바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본권제가 해체되면서 장원제가 해체되면서 농노와 이제 장원 영주의 관계가 아닌데도 이 농노의 후손들이나 후손이 장원 영주의 후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농민이죠. 후손들은 뭐 귀족이죠. 이 농민들이 똑같이 이렇게 갖다 바쳐. 예.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땅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라도 예전에 자기 선조가 농노였으면 그 뭐냐면 예전에 장원영주 후손들에게 귀족들에게 이 뭐냐 봉건적 지대를 갖다 바치는 거야. 예, 생산물 지대를. 근데 이제 이 귀족 계급 중에 몰락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생산물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누구한테 갖다 팔았냐면 부르주아 계층들이 갖다 팔았어. 돈 많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르주아들이 국민의회 때 정권을 장악할 때 모든 봉건적 권리를 폐지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생산물 지대든 몇 가지 권리든 되팔기, 유상으로 폐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권리 자체는 그걸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또 18세기 후반에 장원의 소유자인 영주들은 지대를 비롯한 각종 공납을 올리고 이미 소멸될 것까지 찾아내서 새로 징수하려고 했다. 자, 이걸 봉건적 반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봉건적 반동의 배경은 그다음에 서양사 강의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18세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그 당시 정통적인 중소귀족들이 몰락을 하고 이들 귀족 빈민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궁중귀족들의 어떤 부채 증가, 자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그 몰락한 그 중소귀족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적자분을 메우려고 여러 가지 이제 봉골직지대나 각종 공람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없었던 그리고 지금 없어졌는 세금들을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징수를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농민 측의 반발 불러일으키고 구체제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0문을 이제 볼게요. 이 30문이라는 그 계층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30문이라는 게 전 인구의 98%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부르주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중간에 농민, 그다음 밑에는 거지까지 다 30분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다양한 계층들을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30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유자 계층들과 농민 계층들 한번 볼게요. 자, 이 부유자 계층들은 중세 말에 성장을 거듭하고 지리산의 발견으로 이래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평민보다는 좀 위에 있었죠. 그렇지만 특권적 귀족 계급보다는 하위에 있었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 정권으로 배제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길드나 이런 규제에 많이 받아서 자유 활동이나 자본주의 발달에 저해하고 있었다. 자, 초창기 때 부르주아 세력들은 절대왕정을 지지했었죠. 근데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 절대왕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야. 오히려 이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그 활동에 성장에 방해가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분노, 반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민을 보자. 농민은 그 당시 프랑스 인구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당시에는 농업 국가였죠. 자, 이들은 이제 그 농노신분에선 해방됐어요. 그리고 어떤 농민들은 이제 일정한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요. 토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농민 안에서도 다양한 계층들 분화되어 있었죠. 예를 부연 농민층도 있었고, 이런 자본가적 농업 경영을 하고 있었고, 상당수는 또 자영농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영세농, 농업 노동자,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은 이제 차지하면서 자기 그 토지를 갖는 반소작농, 뭐 이런 그 계층들이야. 근데 그 되게 보면 다육농 계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말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었죠.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균등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면 균등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아니면 경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들은 교회에 11조를 바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부여한 집접세, 타이유화, 그 다음에 소금에 부여한 염세가 있어요. 이 염세가 상당히 중요한 세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도로 부역 같은 것들을 부담하고 있고 생산물 지대, 아까 이제 생산물 지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걸 봉건적 공납을 영주들에게 바쳐야 됐다. 그 외에도 이제 중세 시대부터 누렸던 이제 방목이라든지 수적 같은 공동체 권리도 제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을 보죠. 자, 사상적 배경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계몽 사상이 널리 이제 그 당시 확산됐었죠. 그래서 계몽 사상이 부르주아에게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민중의 세계에 침투하면서 그 당시 비기독교 운동이 드러나요. 그래서 기독교 탈기독교화 운동, 종교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뭐냐면 마련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중들이 완전히 카톨릭을 다 벗어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민중 세계 안에 그런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혁명의 영향이죠. 이것이 이제 시민계급에 자극을 줬고요. 그 미국의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면 프랑스 혁명의 초창기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파엘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또 사상적 배경으로 민중 문화를 또 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서강에 나왔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민중적인 형태의 읽을거리와 이야기거리 등이 그 당시 그 민중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민중 형태의 이야기거리와 그다음 읽을거리 안에 그런 저항의 담론이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민중봉기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이런 민중문화도 계몽사상에 간접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또 보고 있죠. 자, 하여튼 이런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건 재정위기야.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죠. 자, 프랑스가 왜 재정위기에 빠졌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루이 14세 때 전쟁을 많이 했죠. 수많은 왕조 정쟁을 했고, 그냥 낭트 칠령의 폐지로 말기부터 재정 궁핍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낭트 칠령이 폐지되면서 많은 상공업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주변 나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루이 15세 때는 또 오스트 왕위계승 전쟁과 이 7년 전쟁으로 국가전이 더 궁핍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영불 통상협정까지 맺게 돼요. 그 영불 통상협정이 뭐냐? 자, 영국 상품의 수입 관세를 낮춰서 공업 부분, 특히 직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물론 이제 프랑스 상품에서도 영국 입장으로 때 이제 프랑스 상품 들어올 때 수입 관세 낮췄겠죠.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한 건데
문제는 영국이 그냥 산업혁명 당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로 생산한 직물업, 특히 면직물 같은 것들이 뭐냐 프랑스에 들어와서 프랑스의 직물을 타격을 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재정적 위기에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만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어류로 많이 유출되는 거야. 영국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했죠. 많은 돈을 그 전비를 많이 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런 이런 재정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타개고자 그 당시 등용한 이제 여러 재무장관들은 개혁을 이제 시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티로고라는 사람이야. 티로고. 자, 이 티로고는 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중농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중농주의적 어떤 특징을 이제 개혁을 했으나 그 당시 이제 그 개혁 안에 그 당시 1계급과 2계급 면세 특권을 침해하고 궁중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대에 부닥쳤고요. 심지어는 왕과 왕비도 반대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결국에 물러났죠. 참고로 그 당시 1, 2신 분들은 전 토지의 거의 7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네, 면세 특권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세금들은 누구한테 내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3신분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네케드를 보죠. 네케드는 미국의 독립전쟁 참전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되니까 파탄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걸 메꿀로 공채를 발행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공채를 발행하는데 그 공채라는 게 일종의 뭐예요? 국가가 앞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빚을 갚겠다는 증서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세금들을 주로 누구한테 걷냐면 농민들에게 걷어요. 그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국가 재정 위기를 몰아넣고 불만을 더 가속화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칼류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본적인 어떤 그 개혁을 하려고 했어.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면 자 일단은 면세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죠. 근데 이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들에게도 세금을 걷자. 그래서 헌물세인 보조지세를 뭐냐 그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토지에 비해서 걷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발 불력이지.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여기는 귀족도 포함돼요. 귀족과 성직자도 포함되죠. 예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돼서 신분차별이나 면세 특권 없이 일률적으로 헌물세인 보조지세를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반발하게 되죠. 고등법은 법복기적이다 갖고 상당히 특권 계층들이 몰려 있는 그 곳이죠. 그리고 이들은 더 나가서 그 뭐냐면 그 반발을 이제 하게 돼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반발을 이제 예상하고 그 개혁을 추진한 거야. 그 왜 개혁을 추진했냐? 고등법원이 반발하면 이제는 명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들을 이제 명사회를 통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징수하겠다. 동의하래.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당시 이제 어, 이 당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반발하면서 그 카르노가 이제 제안한 명사회 소집을 거부하게 되죠. 예. 그래서 명사회는 전체 계급들이 모인 게 아니라 특정한 계층만 있는 거다. 그리고 예전부터 세금을 걸 때 3부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 당시 카르노가 제안한 명사회 그 구상을 거부하고 3부의 소집을 요구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3부의 소집을 요구했던 고등법원의 그 입장은 나름대로 있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해서 상실했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요. 이 3부를 통해서 그리고 절대 왕권을 제약해서 귀족 정치를 시도하려는 의도죠. 그리고 자기한테 부과하려는 그 세금을 30분들에게 부과하려는 그런 또 목적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귀족들의 이제 그 주장대로 3부회가 소집됐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3부회를 이제 소집하기 이전에 그 뭐냐면 비지회 회의가 있었어요. 비지회. 이거 아마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같은데 이게 제가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별로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 합격자 서브노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방 수준의 산부에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인 산부에 어떤 모습들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 예시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지방적 수준의 산부인 그 비주에 의해서 앞으로 보여준 그 산부의 어떤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에 의해서 이제 국민적 통합의 필요성을 연수하고 그 당시 삼신분이 최초로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의의를 갖고 있다. 뭐 그 정도 쓰여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삼부의 요구에 결국에는 국왕이 굴복하고요. 1789년 5월에 삼부의 소집을 할 것을 약속하죠. 그리고 이제 그 파리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삼부의 소집 과정에서 1614년 절차에 준하여 소집할 것을 구성한다 해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새 삼부회가 이제 1614년 절차에 준하여 소집할 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14년은 그 마지막 3부회가 열었던 곳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루이 13세 때야. 이때가. 자, 이걸 왜 열었냐면 그 당시 대귀족들의 특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개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귀족들에게도 그 당시 부유자들만 그 줬던 매간직을 개방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주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리슈엘르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입장도 표명하고 근데 이것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130년 동안 삼부에 소집하지 않았어. 예. 그러면 요때 이제 그 1614년 절차 마지막 삼부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 신분별 투표에 따라서 구성되세요. 그래서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이제 나누고 1신분, 2신분, 3신분이 각각 한 표씩 이렇게 돼 있죠. 신분별 투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구성이야. 예를 들어 뭐 100명, 100명, 뭐 100명 평등한 것 같죠? 근데 인구 비례해 보면 어떻게 해요? 3신분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2%밖에 안 되는 1, 2신분이 3신분보다 2배나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의 해가지고 선언을 하면서 3부의 소집 과정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3부의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 이제 3부의 대표 뽑는 방식이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거쳐갖고 이제 간선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르주아들은 예국파를 결성해요. 예국파를. 그리고 이제 3신분 3부에 소집 그 하는 과정. 그러니까 선거 과정부터 뭘 요구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진정서를 통해서 제3신분의 대표수가 배가 운동을 펼치고요. 머리수 포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1, 2신분보다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3신분을 뭐냐 2배로 늘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배 늘리면 1, 2신분보다 거의 좀 약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1, 2신분 중에 그 3신분의 요구에 좀 뭐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탈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머릿수대로 하자. 집단별 투표가 아니라.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왕은 그 전장, 그 3신분의 대표수를 늘려주는 거는 허가를 해요. 근데 머릿수 포교든 요구는 또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3부에 개최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자, 그 과정 속에서 그 선거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여러 이제 뭐냐 선거 책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팜플렛이. 그 팜플렛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에아스의 제3신분은 무엇인가? 그 팜플렛이야. 시에아스의 특권론이나 제3신분이 무엇인가 책인데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한 그 사료죠. 그래서 요걸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수능에도 나오고 예전에 기출에도 한번 나왔어요. 04년도에 예,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여기 이제 52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게 그 30분이란 무엇인가는 그 당시 선거의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 운동가 이게 모든 선거인들의 요구된 진전서 작성 과정에서 그 당시 만들어졌던 건데요.
그 당시 이제 국왕과 특권 계급에 대비해서 묵묵히 후자를 따랐던 그 뭐냐면 부르주아들은 예국파를 결성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신부 대표수 배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련의 팜플렛을 통해 선전 활동을 하는데, 자, 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전부이다. 둘째, 오늘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3신분은 1, 2신분을 제외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3신분이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 지위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 좀 보면 그들에게 알맞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 여기에서 다운상을 알아줬으면 한다. 저 공무에는 특권 계급을 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망상에 지니지 않는가. 특권 계급 외에 30분 국민의 대표자니까 30분 써야 되겠죠? 특권 계급 없어도 공무 중에 심들이는 모두 30분이 훌륭히 해낼 수 있고 특권 계급이 아니어도 높은 지위에 오르면 훨씬 잘 할 수 있다. 높은 지위는 당연히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이라는 태도를 보고 그에 대한 몫과 보수를 써줘야 돼. 보수로서 써줘야 한다는 거. 만약 특권 계급이 돈과 명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지위를 모두 가로채게 된다면 그걸 안 대다수 국민에 대한 허무스러운 부정인과 동시에 공무에 대한 반역이다. 뭐 등등등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 마지막 말을 좀 보세요. 제30호는 국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포함한 것이며, 못하네요. 예. 제3신분이 아닌 모든 국민을 간주할 수 없다. 3신분이면 무슨 모두를 말한다. 그러니까 3신분은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CS의 3신분이 무엇인가를 이제 내용이고 주요 내용이고요. 이때 이제 제3신분은 무엇이다라는 내용에서 뭘 제시하냐면 3부의 대신에 국민의회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 국민이라는 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국민이라는 말은 이거는 시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국민의회에서 투표권이 부여된 집단들이 주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유상 계급들이죠. 예. 그래갖고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국민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로서 왕의 백성 신민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회란 말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1, 2신분을 배제하고 구성된 의회다. 근데 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유자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의회라는 명칭이 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미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삼부회가 소집됐어요. 어떤 책에서 이 삼부회라고 하지 않고 되게 이제 그 위에 그 전국 신부회라고 있죠. 최근에는 전국 신부회라는 명칭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 익숙한 삼부회라는 명칭을 그래 쓸게요. 자, 그래서 배주샤에서 이제 전국적인 삼부회가 개됐고, 요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이제 해결되지 못한 머릿수 포결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싸우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일단은 귀족은 신분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신분별 표결을 하자. 집단별 포결을 하자. 근데 이제 30분 신분에 상관없이 합동회의를 하고 머릿수대로 하자.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위경 충돌이 일어나고 합의를 보지 못했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30분들은 그 머리수 포기를 요구하면서 6월 17일 신분별 회의를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에요. 지향하고 국민회의를 이제 선포하고 다른 두 신분의 대표들도 합류할 걸 권고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기 정구장 테니스 코트죠.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의회를 결성하고 그 유명한 정구장 선서 테니스 코트 선서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구성된 의회를 국민의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 코트 서약은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국민회의를 해산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3신분 외에도 1, 2신분 안에 그 나파에나 밀라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2신분 안에 하이직 계급의 그 뭐냐면 사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문가 출신이나 하이직 사제들도 상당수가 또 3신분에 또 가입을 해.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국왕이었던 의희 16세는 1, 2신분에게 국민의회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국민회는 헌법 기초의회를 구성하고요. 그다음 7월 9일 재헌 국민의회로 공식 출범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국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계속 지켜봤으면 됐는데 바르샤유에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하죠. 왜냐하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막상 이제 합류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리고 이제 네케를 해임하고 국왕의 입장을 돌변해가지고 특권 계급 진영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이제 이거 군대 이제 들고 와가지고 혁명 세력을 이제 국민회를 해산시키겠다. 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니까, 자, 이때 이제 민중들이 파리 선거인들 이제 민중들이 그냥 파리 꼬문을 이제 조직하고 그 뭐냐면 시행정을 접수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민병대를 조직하고요. 어딜 습격하냐면 바스티오 감옥 사건을 이제 습격을 해요.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바스티오 감옥 사건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 민중들은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와 탄약을 찾는 과정에서 7월 14일 날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스티오 감옥은 그 당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물론 이제 정치범 수용소였죠, 명목상. 그렇지만 안에는 정치범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정신병자 정도. 하여튼 상징성 있는 곳이야.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이거는 그 민중과 폭력이 개입됐다는 걸 뜻하는 동시에 민중의 첫 승리였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부유주의의 흐름이죠. 위로부터 흐름인데 반해서 이 바스티오 감옥 사건은 밑으로부터 흐름이야. 민중 중심의. 거기다가 이제 농촌에서도 농민혁명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상한 소문을 이제 떠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농민들을 학살할 것이다.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죽는 게 먼저 귀족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고요. 여러 가지 봉건적 문서를 불태 없애죠. 자, 그런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중들의 흐름 중에 그 시민들이 이끌었던 바스티오 감옥 사건과 그 다음에 농민 흐름은 위로부터 흐름과 함께 밑으로부터 흐름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심화 교재에서 보통 이제 좀 프랑스 대혁명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자, 프랑스 대혁명은 그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흐름과 하나는 아래로부터 흐름이야.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들은 주로 부유주의자들이 이끌었고요. 아래로부터 흐름은 도시 빈민들, 도시 민중들, 주로 이제 상케트라는 계층들과 농민들이 이끌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서로 뭐냐면 협조하면서도 또 대립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위로부터 흐름에서 이제 첫 시발점이 3부의 소집이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회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부터 흐름에서 이제 3부에 소집하고 국민의회를 소집하니까 왕이 군대를 입고 그걸 해산하려니까 민중들이 그걸 지원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바스티오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흐름은 계속 위의 설립을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밑으로부터 민중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민중운동을 통해서 의회 한계성을 도파하려고 했고 각종 정치 클럽을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르주아 혁명을 뒷받침하려고 했죠. 또 대립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케르트를 중시한 민중혁명이 8월 혁명이라고 하죠. 어떤 책에는 8월 폭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서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서계 집필자분이 좀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 지금 하늘나라 가 있으지만 자, 하여튼 그 8월 폭동이지만 어떤 책은 8월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8월 혁명을 통해서 그다음에 부르주아 일부 세력들, 그러니까 소부르주아 세력들과 상케트 세력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것이 국민공예죠.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위로부터의 흐름, 부르주아 혁명과 그 다음에 아래부터의 민중혁명을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서 투표권을 통해 제도정치, 의회 중심의 흐름인데 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죠. 반면에 민중혁명은 아래로부터 흐름이고 인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제도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결사나 클럽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한 했다. 그리고 불우자혁명과 달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우자혁명을 이제 관련된 정부는 국민의회고요. 그 다음에 민중혁명과 이제 통해서 탄생된 정부가 국민공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국민공예는 민중들만 참여했던 건 아니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유주와 일부 세력도 참여했고 나중에 진행하다가 이제 국민공예 중국 후기 때 넘어가면 민중들과 또 갈라져. 그들 세력 안에서도. 예,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민중혁명과 그 다음에 그 위로부터 흐름을 이제 한번 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국민의회 시대로 넘어가죠. 국민의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와 관련된 그때 이제 했던 여러 역사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정책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회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가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부르주아가 중심이었고 부르주아 혁명을 결과를 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지향은 재산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야. 그래서 어느 정도 뭐냐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책임감 있게 정치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할 수 없다. 왜? 책임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예. 그리고 이제 이들 당연히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를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데 요때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에요. 법적 평등이에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걸 재산차별 인정하는 거에서 권리 평등이다. 법적으로 권리를 평등하게 한 건다. 근데 실제 정치에 참여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 평등도 어느 정도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정치 평등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의회나 제도권 안에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뭐냐 추구했다. 자,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국민의회가 뭐냐면 형성을 달 시에는 바이스 습격 사건도 있었고요. 농민 폭동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민 폭동에 대해서 이게 혁명이 되는데 하여튼 농민 혁명에 대해서 국민의회는 그 부르주아 세력들은 농민들에게 양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건제 폐지를 선언했죠. 근데 실제 형식적 명예특권을 폐지한 거고 실질적인 공납은 대삭이 됐다. 그러니까 형식적 명예특권이라는 것은 귀족 자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족들 칼을 차잖아요. 그런 것들은 폐지한 거야.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해? 이런 생산물 지대 같은 식식 공납이 더 중요한데 이건 유상 폐지야. 폐지는 해주겠는데 대사기 돈을 주고 폐지해라. 왜냐하면 아까 나처럼 부르주아 일부 세력들이 그들이 뭐예요? 이런 유상 폐지 그들 일부가 생산물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유재산을 그냥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 농촌사회에서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걸 내라고 해도 생산물 지대를 수취하려고 해도 수취를 못하는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언은 이제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부르주아 질서를 설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봉건조 폐지 선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도 하죠.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예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1조를 보면 국민회의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봉건제 및 공락과 관련된 여러 권리와
의무 중 물건이나 사람을 농노제로 묶는 신분적 예속 조항과.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농노제를 묶는 신분적 예속 조항이 있다니까 그 당시에 농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농노제는 없었어요. 이거는 예전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사문화된 문서야. 그걸 표시한 모든 걸 무상으로 폐지한다.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거는 실효성이 상실돼가지고 사문화됐던 문서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 밑에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모든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 때는 가격 및 방법은 국민회의가 결정한다. 이 법령에 따라 폐지되지 않는 권리들은 그 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계속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그 생산물 지대 같은 실제 권리는 돈을 주고 너네들이 샀어라. 폐지시켜라.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그 유상 폐지 내용은 부유자들의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에도 남아있어.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했던 제17조에 그런 말이 있죠. 재산은 불가침하며 신성한 권리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권리가 신성한 거기 때문에 너네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뺄 수 없다. 이거는 뭐예요? 이런 그 봉건적 유상 폐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내용이죠.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걸 줄여서 인권선언이라고 하죠. 인권선언서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도 예전에 임용기출에 나왔고 수능기출에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인권선언서를 뭐 구체적 사망증명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혁명의 기본 이념을 청명했다 이렇게 하죠. 1789년에 공포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1791년 헌법이 있어요. 그 1791년의 헌법에 전문 역할, 전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헌법의 취지라든지 방향 같은 것들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 전문이 좀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 인권선언은 국민이 위에만 공포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 또 공포했냐면 뒤에 그 국민 공회 때도 공포했어. 국민 공회 때도. 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국민 공회 때도 분명히 공포를 했고 그 내용이 좀 달라. 방향이. 이걸 좀 뒤에 좀 설명할 텐데 이게 이제 서강에도 나와 있죠. 서강제도 그 국민 공회 때에 그 인권선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요 내용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제 걸 발췌한 것 같아요. 이게 심화교재에 적혀 있는 건데 이걸 발췌하셨더라고요. 이분이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구했던 거냐면 그 일정연수 갈 때 그 프랑스 대혁명 전공하신 분이 그 나눠준 그 책이 있어요. 그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다 전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전문 내용 17조까지 내용을 제가 그 다 실어서 제 교재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국민 공예와 관련된 인권선언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 볼게요. 1조 보면 인간은 자유로운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공의 이익에 근거할 때 허용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평등한 권리라고 했죠. 평등한 권리. 자, 이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분사회를 부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때 평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평등이야. 예, 법적인 평등. 예. 뭐 경제적 평등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 인간이 지니고 소멸할 수 있는 자연권을 보존하였다. 자, 자연권 내용이 나오죠. 자연권, 자유권, 재산권, 신체 안전의 권리, 법학에 대한 저항권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 순서를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유권, 재산권, 신체 억압에 대한 권리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유 다음에 뭐가 나왔죠? 재산권, 소유권이 나왔어. 그만큼 소유권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소유권을. 예. 그래서 소유권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17조 조항에
소유권 신성 불가침한 권리다라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국민공익대 인권선서 안에서는 이 소유권이 나중에 들어가요. 자연권 순서 중에. 그래서 자연권 순서 중에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3조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 국민에게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단체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의 의미에 한정돼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인민주권주의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인민주권은 투표권 외에도 그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권리 주권을 갖고 있다 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됐냐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 예전에 설명했지만 주권론이 상당히 발달됐다고 했죠. 주권에 관련된 이론이. 그래서 크게 이제 루스 같은 인민주권론을 내세웠고 그다음 몽테스키나 그런 사람들 국민주권을 내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주권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뭐야 서브노트는 이걸 뭐 인민주권과 연결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이거는요.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는 건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조 같은 게 있는데 법은 일반이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요거는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인민주권이 반영돼 있어. 인민주권. 그래서 이제 여긴 인민주권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관련된데 여긴 인민주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상이한 그 주권 원리가 3조와 6조가 각각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디를 더 강조했을까요? 국민의회에서는 예, 국민주권을 강조해요.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민주권은 부차적인 거야. 근데 나중에 국민공회 때는 상대적으로 인민주권을 강조하고 국민주권은 부차적으로 되죠. 예, 뒤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7조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쭉 나머지는 이제 각자 보시고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뒤에 넘어가면 뭐 종교 자유도 있고 사상 의견의 어떤 자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7조를 좀 볼게요. 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로 법에도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면박히 요구한 것 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 권리 이걸 주장했죠. 자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적 유상 페이지하고 연결돼 있어. 이거에 대한 누구의 입장을 반영한 거야? 부르주아 입장을 반영했다. 그리고 요거는 누크의 사상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아니 누스의 사상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갖고 이 누스보다는 그 로코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프랑스 인권선의 누스 사상과 반영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소유권 관련된 부분에서는 로코와 관련돼 있어요. 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권 중에 뭐냐면 여러 자연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고 재산권이고 그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죠. 자기가 갖고 있다가 만약 정부가 재산권을 건드리면 소유권을 건드리면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 예, 그래서 근데 이에 반해 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권이라는 거는 필요하고도 보는 거야. 필요하지만 꼭 다른 권리보다 그 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에 제약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건 누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는 나중에 국민공회의 그 소유권 인식과 좀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간 평등권을 이제 강조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연권 안에 자유, 재산, 신체 안정 및 압제된 정을 규정했고 특히 재산권을 상당히 강조했다. 자, 그래서 여기 자유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죠. 종교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이렇게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자유도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없네요. 예, 거기 종교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뭐냐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길드나 구제도의 하에 특권적 단체 해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해서 결사의 자유는 없다 이 말이 있고요. 자 평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권리의 평등, 만인의 평등 법 앞에 세금 평등으로 해석되고
여기 재산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법적인 평등이지 어떤 그 재산의 평등이나 소유권의 평등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신성 불가침한 권리며 법으로 정한 공익에 의해서는 경고 아니면 박탈할 수 없다. 예, 이런 내용 있죠. 이거는 루코의 이념이 또 반영됐고 부유자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국민 주권 안에 가와 나를 적어놨는데 이게 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국민 주권은 몽테스키네나 뭐 이런 상권분리 주장한 애들 이런 애들이 주장했던 거야. 루코나. 그래서 요 누스의 1번 의견은 상관없어요. 국민 주권은. 그래서 여기 국민 주권 원리와 또 함께 뭐냐면 이 주권 원리가 뭐가 있죠? 인민 주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민주권하고 인민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그 모르신 분은 그 강의 내용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와 나는 인민주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민주권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원리가 동시에 반영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국민주권을 더 강조했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정부 조직에 관해서도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리되는 조항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중상층 부르주아 자연권 개념이 반영됐고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권의 보편적 적용에 통해 새로운 사회 및 국가 권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 선언서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미국의 독립혁명 선언서는 여성과 흑인을 제했죠. 근데 여기는 모든 계층, 성별과 관련없이 모든 걸 다 보편적으로 다 적용한다. 보편적 자연권을. 그래서 자연권의 적용 대상으로서 여성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성 흑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하여튼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계를 한번 보자. 여기 한계. 자, 일단은 요게 평등한 개념이죠. 일단 이 평등이라는 거는 소유권 차별을 위한 평등이야. 자, 소유권 차별을 한 시민적 평등이죠. 그것이 이제 그 헌법에 반영됐죠. 뭘로? 제한선거. 그래서 겉으로는 평등을 내세우지만 소유권을 차별을 통한 어떤 시민적 평등이기 때문에 제한선거 나타나고 실제는 불평등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민들을 정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정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냐면 재산을 좀 나눠줘야 돼. 아, 평등치 차원에서.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잠깐 빠졌는데 종교적 간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하다가 이걸 빼먹었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0조에 보면 종교적 입장을 포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는 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를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인정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였던 그 미덕이 간용이란 미덕이야. 우리가 이제 또레랑스죠. 근데 예전에 간용이라는 것은 종교적 시혜 차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 의미의 그 간용은 종교의 자유는 종교 시혜가 아니라 타인과 타인의 자유와 권리로서 간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 불쌍을 베풀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천부인권으로서 당연한 누린 권리다. 그런 생각으로 간용으로서 종교적 간용을 내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0월 폭동이 있고요. 10월 폭동이라는 것은 왜 일어났냐면 국민의회가 이제 설립하고 나서도 국왕은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혁명의회가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마련해서 하려고 해도 도장을 찍으려 해도 도장을 안 찍어줘. 비준을 안 해주죠. 거기에다 이제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 등등 이렇게 이제 사회 경제적 혼란된 상태였어요. 근데 왕은 배율사에 있고 팔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자,
그 베네수엘라 궁정에서 머물면서 연회만 개최하고, 자, 민중들이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제 여성들이 훨씬 더 만약 그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파리 여성들이 빵을 달라 하면서 빵을 달라 요구하면서 그 베르사유까지 행진하게 돼요. 거기 이제 국민 방위군과 민중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루이 16세가 여러 가지 개혁 법률이나 인권 선언을 최종 제거를 하고 다시 파리에 항공하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파리 시민 감시하에 있고 국민회의는 이 파리 시민들 보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0월 봉기는 여성들이 주도를 했다. 예, 그래서 남성들이 10월 14일 10월 14일 날 베르사유 그러니까 바스티유를 이제 점령을 하고 이 여성들이 10월 때 이 10월 혁명 등에 이걸 완성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10월 봉기를 통해서 이제 국왕의 나라에서 인민의 나라로 바뀌게 되죠. 상당히 계기가 중요한 사건인데, 자, 10월 봉기 이후부터 이때 여러 가지 국민의회 개혁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폭동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이 서양사 개론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8월 봉기를 8.6을 뭐 폭동, 10월 봉기를 폭동, 그러니까 민중들이 다 이렇게 그걸 다 폭동을 적어놨더라고요. 자, 뭐 하여튼 명칭은 그렇다고 치도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국민의 개혁을 볼게요. 요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국민의 개혁 보기 전에 잠깐 그 밑에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하여튼 10월 봉기 이후에 이제 예국파들이 분열돼. 그 3세력 있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그래서 이 당시 예국파들이 자코벤 클럽을 조직해요. 그리고 그 보통 선거를 요구하고 민주주의 포방 예국파 위원은 헌의회를 만들면서 자코벤 스톤의 하합을 갖고 자폭행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코벤 클럽이 상당히 복잡해. 왜냐면 이 자코벤 클럽은 하나의 정치 클럽이지만 또 그 안에서 여러 또 정치적 단체들이 정치적 여러 파벌들이 갈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코벤 클럽이 이제 나중에 갈려지면서 여러 파벌도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관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 일단 좀 내용을 보면요. 심화 규제 좀 볼게요. 정리 좀 해볼게요. 서브노트에도 인기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좀 약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코벤 클럽의 분열을 볼게요. 자, 자코벤 클럽은 그 시오혁명 이후에 헌호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헌호회가 나중에 뭘로 바뀌면 자코벤 클럽으로 지칭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이 자코벤 클럽이 나중에 입법위회가 생기는 과정에서 두 개로 나눠지죠. 또 페이앙파하고 자코벤파로 또 나눠져. 두 개 그룹이. 그래서 페이앙파와 자코벤파로 이렇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페이앙파들은 되게 입헌 군주주의파들이에요. 자코벤들은 공화파들이야. 근데 이 자코벤 안에서도 브리스파가 주도권을 장악해요. 이 브리스파는 그 브리스 지역에 있는 이제 파벌들인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온건 계약 공화파야. 나중에 지동통파로 이제 불렸던 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공회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 자코벤 안에서도 두 개의 세력이 다시 분열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국민공회 자코벤파고 당연히 이들은 이제 여러 파벌로 있지만 그 중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파들이 사막파라죠. 네, 노베스피에르. 그래서 있고 뭐 이 외에도 뭐 당통파도 있고 알베르파도 다 자코벤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코벤파들은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걸 인정을 하는 파고, 인데 이에 반해서 지도동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을 실시하기 주요했지만 루이 16세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상당 온건한 공화파야.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가 또 평화파에 속해요. 평화파에. 예. 그래서 자코벤 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을 계속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기 때 자코벤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입법위원회 자코뱅파들은 좀 온건했던 방면에 여기 이제 국민공회 때 자포공인들은 지도파가 빠져나가면서 좀 강경해지는 그런 공포정치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파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더 살펴볼 게 자코뱅파하고 지도동파에 관련된 차이인데, 자, 국민공회 시대 때 이제 지도동파와 자코뱅파가 대립을 했죠. 그 자코뱅 클럽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지도동파는 반대, 자코뱅파는 찬성 이런 했고, 특히 자코뱅파가 정치 세우고서 누구와 연결돼 있냐면 민중들, 쌍켈트생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도동파와 자코뱅파의 이제 좀 차이를 볼게요. 이건 좀 상대적인 의미인데, 하여튼 보면 자, 지도등파는 부유한 부르주아를 대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연방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표방은 그러니까 이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자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자코뱅 그가 통치했던 국민 공예 시대 때 연방주의자들의 반란 라는 말인데 이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렸거든요. 자, 하여튼 이들에 의해서 주도해가지고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이 부재됐고 민중을 진출해 사회적 위협을 인식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 합법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자코뱅파인데 자코뱅파가 모두 산악파는 아니에요. 예, 자코뱅파 안에서 좀 강경파가 산악파예요. 한 부류 중에 물론 더 강경하게 엘베르파도 있고 좀 자코뱅파 중에 온건파도 있어요. 예, 당통파 있는 사람도. 자, 하여튼 이들은 부르주아 출신인데 주로 이 부르주아 출신 대부르주아 아니라 중소 부르주아 그래서 이제 민중들과 서로 연결돼 있고요. 이들은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중앙집권을 주장해. 통제경제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죠. 이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제도권 정치 외에도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이라든지 정치 클럽 활동이나 언론을 통해서 뭐냐면 민주주의 인민주권을 바탕한 그런 게 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민중운동과 쌍캐스트와 결합되면서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수용했고 그리고 민중과 독자적으로 정치화 조직화됐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갈라지게 되지만 민중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동파하고 자코뱅파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회 개혁을 보죠. 자,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재정 개혁이 이제 있는데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를 조치시키죠. 예, 그리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아시나라는 지폐를 발행해요. 엄밀히 말하면 아시나는 이제 어음 정도 비슷하지만 일종의 지폐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시나를 너무 많이 발급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이 돼. 인플레이션 유발돼서 나중에 여러 경제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을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그 당시 그 부유한 그 농민들에게 나눠져요. 예, 농민들. 그래서 대개 교회 재산을 큰 단위로 이제 토지를 판매를 하는데 농민 측 상층이 그걸 이제 사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부유주의 계층과 부유한 농민층이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국민공예 때 들어가서 또 땅을 많이 배분하죠. 그 당시 이제 그 뭐 교회 재산뿐만 아니라 도망간 귀족들 재산이나 반혁명분자들 재산을 토지를 다 뺏어갖고 농민들이 나눠줘.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 때 농민들은 상당히 혁명적이었죠. 근데 나중에 국민회나 국민공예를 통해서 땅을 나눠 가지면서 점점 어떻게 되면 이들이 보수화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혁명 세력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 나폴레옹 3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농민층들이야. 이들 보수화된 농민층.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혁을 이제 하게 되죠. 교회 개혁. 그래서 스톤을 해체했고요. 그리고 성직자 민사 기본법으로 모든 성직자 선출제도한 거야. 그래서 국가에게 선출제해갖고 국가가 봉급을 지불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냐면 국가가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취임할 때 이 성직자 기본법을 지지한다고 선서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성직자 안에서 또 두 개 파로 나눠져요. 선서파 지지하겠다 하는 파와 비선서파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당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당시에 탈교회 운동, 기독교 운동, 탈
비기독교 운동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많은 카톨릭교도들이 그 당시 그걸 카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농민들과 시민들도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수적이야. 프랑스가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으로 상당히 혁명적인데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카톨릭 교도들이 비성서 성직자표를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직자 기본법이 나중에 반혁명과 내단을 한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얘기지만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성직자 기본법을 파기시키죠. 다시 이제 뭐냐면 성직자들이 기본법을 지지하지 않아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이건 물론 교황과의 하야를 통해서 뭐냐면 이루어졌지만 그 기본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개혁 길드 폐지와 내륙 관세 통행세를 폐지하고 자유주의 경제 정치를 했다. 길드는 이미 뭐랄까요 지성의 발견 이후에 점점 약해졌어요.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확인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샤프레법 같은 걸 제정해. 노동자 결사 파업 금지야. 그래서 집회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길드 폐지와 함께 샤프레법 폐지도 이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샤프레법은 왜 만드냐? 당연히 부르주아 입장일 때는 노동자들 결사의 자유나 파업을 금지를 해야지 이득이 되겠죠. 이 샤프레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제3공화국 때 없어져요. 이 3공화국 때 폐지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근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아까 이제 봉건적 유상 폐지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거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를 했다. 무상 폐지가 아니라 유상 폐지를 했다. 이것도 같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있고 지방제도 이제 행정제도 개혁 있죠. 그리고 83개 도를 구분하고 도를 다시 군과 시읍면책, 꼬문으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고등법을 폐지하고 지방행정구역과 부합하도록 통일적인 법원체계를 폐지했다. 그리고 법과는 세습직이 아니라 선출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하고 고등법원, 그러니까 사법행정구역, 그러니까 지방행정구역과 그 다음에 그 사법관할구역이 좀 달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그 법원의 관할구역 있죠. 재판 관할구역을 이 행정구역과 일치시킨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영맹제를 결성해서 바스티오 함락 1주년을 맞아 국민적 통합을 기리기 위해서 실시했고요. 헌법과 국왕, 법의 자유의 결합을 축성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91년 헌법 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 91년 헌법은 권력 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단원제 입헌군주제를 채택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민적인 그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분하죠. 그래서 참정권은 능동적 시민들에게만 줘요. 제한 선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제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를 하더라도 그 뭐냐면 어느 정도 모든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아래에서도 능동적 시민 안에서 또 뭐냐면 차별도 그래갖고 1단계 이제 능동적 시민은 3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한 직접세 납부자로서 선거인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그리고 12일간의 임금 납세자의 선거인은 그 당시 도의 관리 법관 입법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또 입법위원회 자금을 금 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그러니까 한 2단계 정도의 간선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3일 정도의 직접세를 납부한 사람이 선거인을 뽑아요. 근데 이 선거인 자격은 얼마냐면 10일간의 직접세 납부자야. 그리고 이 선거인은 뭘 뽑냐면 입법위원을 뽑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6월 통해서 입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죠. 근데 입법위원 자격은 금 1마르크야. 1마르크의 어떤 세금을 납부자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간선제를 한 거야. 간선제. 자, 이것도 이제 위의 선거는 간접 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체제는 재산 자격에 의해서 철저히 유산 계급의 지배 체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국민공회 말기 때 이제 큰 사건이 터지죠. 이게 이제 뭐냐면 베레네 사건인데, 이 베레네 사건은 루이 16세가 자기 일가를 데리고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혁명파 의견을 동조하는 것 했지만 몰래 주변에 이제 여러 군주 국가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빠져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밤에 몰래 마차를 몰고 도망갔어요. 이 국왕 일행이. 그래서 이제 있다가 국경 부근에서 그 국경 수비대한테 잡히게 돼요. 왜 잡히게 되냐면 그 당시 그 화폐에는 그 왕의 초상이 저기 찍혀져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화폐에 그 초상하고 지폐에 그 새겨져 있는 거하고 왕이 그 저기 도망간 왕이 모습이 동일한 거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의심스러워갖고 잡아보니까 국왕인 거야. 결국에 끌려왔죠. 그래서 이제 시위 공중들이 이제 왕의 퇴위를 요구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때 그 라파엘드가 그 시위 공주 왕의 퇴위 요구를 무시하고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시공중들이 이제 쌍전마을스에서 그 연병장에서 그 뭐냐면 대규모 또 퇴육을 하게 되니까 발표 명령을 내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많은 민중들이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드마르스 발포 사건 또는 이 쌍드마르스가 이제 군대 그 진열하는 그 운동장 연병장이기 때문에 연병장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해서 그 라파엘은 정치 입지가 약해지고요. 나중에는 도피하죠. 도망을 가요. 예, 외국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요. 결국에는 이 베레네 사건을 계기해서 자코반파가 분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좀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자코반 클럽에 남아서 노베스피에르 공화주의 우세해지자. 엄밀한 노베스피에르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브리스파가 이제 있죠. 브리스파가 주도권을 장악을 했어요. 노베스피에르는 나중에 등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펑군주제파가 이제 또 분열되죠. 이펑군주제는 따로 이제 얘네들이 독립해 나가서 페이안 클럽을 만들게 돼요. 예, 클럽이란 정치적 클럽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유주의적 귀족과 상층 부유자 중심한 이펑군주 옹호자로서 자코벤 클럽을 떠나서 페이안 클럽에 조직했다. 예,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까 제가 지금 약간 잘못 말한 게 뭐냐면 브리소파를 브리소는 정치 지역을 이렇게 지역 명칭이라고 했는데 브리소가 지역 명칭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주도했던 그 뭐냐면 브리소를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지동등이 그 프랑스 지명 이름이야. 거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지동등 부르거든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국민의회까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좀 쉬었다가 그 입법위에도 넘어갈게요. 아, 제가 깜빡했네. 이걸 또 계속 적어놔야 되는데 그 서포트즈 그 인증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인증번호를 제가 안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인증번호가 40번이에요. 40번. 예, 서포트즈 인증번호 40번이니까 40번 기억하시고 좀 답변해 주세요. 거기다 댓글 달아주세요.